큰아버지와 함께 자기 아빠 등짝에 비수를 꽂은 거죠. 이 동네가 이래요. 끼리끼리 해먹습니다. 하지만 통했죠? 슈퍼볼 들어 올렸죠? 제가 주중에 간단하게 정리는 한번 해드렸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 60회 슈퍼볼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다들 아시죠? 더 이상 스포가 아니죠? 시애틀 시역스가 패트리어츠를 29대 1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경기였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2025-2026 시즌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아이님? 시즌을 마무리하신 소감. 이게 사실 슈퍼볼 한 경기 남았을 땐 항상 좀 설렘도 있고 아쉬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이 긴 오프 시즌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시즌이 끝나버렸네. 또 이거 다음 시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런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었고요. 오프 시즌은 사실 선수들이 뭐 스로잉 메카닉도 교정하고 뭐 기본기를 다지기 좋은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희도 계속 예고해 드렸던 대로 시즌을 좀 정리하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즌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은 이미 오프 시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드래프트도 하죠. 그리고 뭐 야구, 축구, F1 이런 다른 스포츠들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들 좀 보시면서 여름 보내시다가 프리시즌 맞이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시는 것처럼 해당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였습니다. 단순한 점수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애틀이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는지, 패트리어츠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패트리어츠는 정규 시즌 동안 2위 스코어링 오펜스를 기록을 했었고 EPA에서도 리그 1위였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정규 시즌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당 평균 16.8점만 득점을 하면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3쿼터가 끝날 때까지도 한 점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펜시브 라인, 뭐 쿼터백, 스킬 포지션 모든 매치업에서 사실상 시애틀에게 완벽하게 압도를 당한 그런 경기였고요. 후반에 뭐 점수를 좀 내긴 했습니다만 거의 의미가 없는 어떤 가비지 타임에 나온 그런 경기, 그런 점수이기도 했고 정말 냉정하게 좀 압도적인 탤런트 차이가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애틀의 오펜스와 패트리어츠의 디펜스부터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쿼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첫 드라이브에서 아웃사이드 존으로 러싱을 펼쳐가면서 심상치 않은 시작을 알렸죠. 왼쪽 엔드로 크게 돌아나가면서 10야드를 획득하면서 이번 경기에 어떤 톤을 설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시애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클린트 쿠비악이 정규 시즌 동안 270회,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335회의 존 러싱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전체 러싱 스냅의 64%가 넘어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리그 차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쿠비악 오펜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쿠비악 같은 경우에는 셰넌 트리의 시스템을 따라오는 코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었고요. 이번 슈퍼볼에서도 내내 아웃사이드 존, 미들 존 이것을 반복하면서 패트리어츠의 디펜스를 공략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케네스 워커는 태클 바깥쪽에 러싱을 21번이나 시도를 했고요. 114야드를 얻어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10야드 이상을 따낸 좀 빅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4번이나 있었고요. 결국 이런 아웃사이드 존 러싱의 목표는 오펜시브 라인들이 횡적으로 뭐 리치 블락이라고 하죠. 횡적으로 다 같이 이동하면서 수비수들로 하여금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백필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모션을 가져가고 타이트엔드의 어떤 킥블락을 결합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블락 각도, 블락 앵글의 우위를 만들어내고 이선의 라인베커들의 어떤 잘못된 첫 스텝을 유도하고 시옥스는 이거를 이번 경기 너무나 잘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앵글의 우위, 각도의 우위를 너무 잘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모든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아웃사이드 존도 여러 번 있었지만 뭐 바깥쪽의 태클이 안쪽에 이제 디펜시브 태클을 맞고 안쪽에 가드가 바깥쪽으로 풀링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면서 스냅 전과 후에 다른 블락 앵글을 만들어냈고 결국 여기서 우위를 가져갔죠. 타이탄들도 계속 모션시키면서 이선 라인베커들의 어떤 갭 책임을 계속 바꿔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펜스로 하여금
먼저 반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하게 했고요.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찰나에 디펜스 선수들이 그 찰나에 읽는 그 순간에 블락 각도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앵글에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 시애틀 시옥스의 러싱이 경기를 지배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디님이 주신 의견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한 운영, 존 러싱 기반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내 오펜시브 라인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패트리어츠처럼 내각 디펜시브 라인이 좋은 디펜스를 상대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파괴를 하느냐? 약간의 전보 패키지를 넣고요. 오펜시브 라인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런블락을 잘하는 타이트엔드뿐만 아니라 리시버까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쿠퍼컵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컵 같은 경우에는 LA 램스 우승 DNA를 갖고 있는 선수죠. 그 부분을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볼에서도 크게 기여를 했죠. 특히 크랙블락 같은 상황에서 세이프티나 코너백을 최외곽으로 밀어내고 안쪽으로 러너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했고요. 이것을 워커가 너무나도 잘 받아먹었습니다. 뭐 경기 내내 이 러싱이 계속 잘 풀렸다. 이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필드골 레인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러싱을 통한 빅플레이들이 여러 번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이 시애틀 시옥스가 확실하게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러싱이 정말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라인이 결코 만만한 그룹이 아닙니다. 그 그룹을 상대로 러싱 게임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 득점까지 연결은 못 되더라도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거리까지 어쨌든 계속 갈 수 있게 판을 깔아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거고요. 아마 에디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턴오버를 지향하고 짧게 획득을 하더라도 확실한 전진을 지향했습니다. 결코 무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마이크 맥도날드와 클린트 쿠비악 같은 경우에는 필드골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터치다운 하지 않더라도 무리하지 않았어요. 필드골 레인지까지 갔어? 그러면 확실하게 골 넣자. 우리 스페셜티 키커 잘 차. 그냥 필드골로 3점씩 조금씩 벌리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통념상 필드골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경기, 이런 플레이오프 같은 단판 승부에서는 못 이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고포잇의 여유가 났을 때 보통 코치들이 고포잇을 잘 선택을 합니다. 단판 승부니까. 그래서 제가 플레이오프 내내 이 젊은 코치들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요. 예전에 시애틀에 잠시 몸을 담은 적도 있었던 타이트엔드 그렉 올슨이 지금 해설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시애틀이랑 바이킹스 경기에서 자꾸 필드골을 차는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해설하는 자리에서. 물론 그때 정규 시즌을 했습니다만 그때 운영이 지금 플레이오프까지도 맥도날드는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달랐죠.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의 대가입니다. 철학이 확고해요. 만약에 이 경기를 디펜스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펜스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코치입니다. 점수판을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에게 그냥 압박을 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키커인 제이슨 마이어스는 이번 경기에서 슈퍼볼 역대 최다인 5개의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시옥스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12대 0, 사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거 터졌다. 이거 패트리어츠가 못 쫓아간다. 이 게임은 완전히 시애틀이 통제하고 있다 라고 느끼시는 게 이러한 마이크 맥도날드의 운영과 키커의 확실한 필드골 결정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주신 게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펜스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맥도날드는 정말 무리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게 제가 뭐 누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 경기 운영이 가장 크게 차이 났던 게 이 NFC 디비저널 라운드 시카고 베어스와 램스 경기를 보시면 명확하게 좀 대비가 되는 어떤 판단들이 보이죠. 그 경기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도 아마 시카고 베어스가 이 시카고 베어스의 이 디펜스가 램스 오펜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에. 하지만 벤 존슨은 필드골을 차지 않았고 굿포잇을 시도하다가 결국 점수를 벌리지 못했어요. 같은 맞아요. 상황이었습니다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상황 자체가 시옥스는 뭐 포스 앤 숏보다는 포스 앤 미디움, 포스 앤 롱이 더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결정을 가져갔고요.
그만큼 결국 상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 디펜스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판단은 사실 이 마이크 맥도날드가 시즌 내내 보여준 방식이었죠. 이 리그에서 굿볼 시도를 가장 적게 하는 감독이었고 음.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모든 포스 다운이 포스 앤 숏이었어도 포스 앤 원, 포스 앤 투였어도 저는 맥도날드가 똑같이 필드골 찼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제이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이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플레이오프 샌프란시스코전에 폴스의 슛 2야드인데도 안 했어요. 고포잇 안 했어요. 심지어 상대 엔드존 가까이 갔는데도 안 했어요. 우직하게 경기를 운영한 코치입니다.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인물인데 덴버랑 패트리어츠의 경기에서도 예시로 들 수 있지만 당시에 션 페이튼 이 고포잇 상황 1야드 남은 것 때문에 망설이다 고포잇 했다 망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도 그때 흔들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말의 찬스가 생겼다 라고 생각되면은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흔들립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플레이오프 내내 안 흔들렸어요. 한결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기저로 깔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시애틀 런게임의 기여입니다. 이 획득한 야드들을 플레이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막 2야드, 1야드, 3야드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맥도날드와 쿠비악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런을 해요. 그러면서 디펜스에 힘을 빼놓는 걸 선택을 합니다. 운영적으로 봤을 때 시애틀이 만약에 쿠비악과 맥도날드가 패스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스냅을 봤을 때 와이드 리시버인 제이크 보버라거나 타이트엔드 일라이자 아로요의 스냅수를 늘렸을 거예요. 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플레이오프 와서 더더욱 안 그랬어요. 뭐 아로요는 부상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시버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것보다 일단 런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풀자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사우버트, 뭐 홀라니, AJ 바너 이런 선수들이 더더욱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시즌 후반과 플레이오프에 오면 올수록 더더욱이요. 그리고 심지어 풀백 위치에서 갑툭 튀어난 올루아미티도 있었죠. 오펜시브 라인맨인데 이런 운영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 결과로 중간중간에 2야드, 1야드, 3야드 먹다가 30야드 터주고요. 29야드를 터주고요. 14야드 러닝 같은 플레이가 나온 겁니다. 그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디펜스가 런을 막으려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플레이 액션도 같이 열려요. AJ 바너의 터치다운이 완벽한 그 예시입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 이 월이 움직이는 방향과 러닝백의 움직임과 핸드오프 페이크 이거를 보시면은 누가 봐도 런이거든요. 이 선에 있는 패트리어츠 라인백커들이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갑자기 반대편으로 뛰어나간 AJ 바너에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 열리고 바로 터치다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런으로 세팅을 해놓고 깔아놓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잭 기븐스가 완전히 속았어요. 커버리지를 완전히 놓쳤고 정말 쉬운 터치다운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플레이를 볼 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깔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런이 패스를 준비하고 패스가 런을 준비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쿠비악 샤너한 트리의 풋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러싱을 깔아놓고 러싱을 셋업해 놓는 이유 결국은 플레이 액션 한 방을 위한 거잖아요. 수비가 정말 그 찰나의 판단 미스를 하면 무게중심이 정말 잠깐 앞으로 쏠리면 그대로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장면이 정말 대표적인 장면인데 사실 이런 장면들이 정규 시즌에 내내 나왔어요. 내내. 그 강하던 휴스턴 텍산스 디펜스도 여기에 다 속았고요. 그 잘하는 데릭 스팅리 주니어도 여기에 다 속았습니다. 그만큼 제이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러싱이 풀리든 안 풀리든 어쨌든 계속 시도한다는 게 중요했고요. 이런 식으로 러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런을 시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방점을 찍는 터치다운까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을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저희는 자연스럽게 MVP 캐리스 워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워커의 그렇죠.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상 이번 경기 주인공이었죠. 이 워커의 이번 경기 정말 이 스크리미지 라인을 끝까지 압박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점프컷, 바운스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해내는 능력. 아, 요게 정말 명품이었고 이 움직임이 결국은 시옥스가 추구하는 어떤 존 러싱, 존 블락과 너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워커의 움직임으로 어떤 스냅을 받고 한두 스텝 밟으면서 스크리미지 라인 가까이 가는 그 움직임으로 디펜시브 라인과 라인베커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그 동시에 반대로 튀어나가 버리니까 디펜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워커가 이 움직임으로 미스태클 9개를 유도했고요. 79야드를 미스태클 유도로 추가로 좀 전진해냈습니다. 이게 79야드를 따낸 게
커리어 세 번째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커리어 거의 하이급 이 퍼포먼스를 슈퍼볼에서 했고 또 FA를 앞둔 워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경기였고 그런 퍼포먼스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슈퍼볼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이 됐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이슨 마이어스도 MVP 후보로 거론이 됐고요. 키커인 마이클 딕슨도 MVP 후보로 거론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시애틀은 전방위적으로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의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했다. 그래서 그 흔치 않은 슈퍼볼 MVP 러닝백이 받게 된 거죠. 27회 캐리, 135야드, 패스로도 26야드 추가하고 원래 워커는 외곽으로 튀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러닝백입니다. 중앙으로 가는 플레이를 설정을 해놨어도 갭이 열리면 외곽으로 빠지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번에 슈퍼볼에서 워커가 인상적이었던 건 워커가 항상 강점으로 삼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중앙 돌파. 태클 사이를 파고드는 러싱에서 정말 뛰어났습니다. 원래 이 역할을 샤보넷이 하는 거거든요. 횡적인 움직임이 좋은 워커, 종적인 움직임이 좋은 샤보넷.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은 사실 1번, 2번 러닝백이 없었어요. 둘 다 1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상황에 적합한 러닝백이 투입돼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게 시애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잭 샤보넷이 빠졌을 때 그냥 2순위 러닝백 빠졌네, 이거 뭐 별 문제 없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게 샤보넷은 그냥 2번 러닝백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이 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워커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어요. 이번 시즌 후반부터. 놀랍게도 샤보넷이 부상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선수들이 참 유대감이 좋더라고요. 이 샤보넷의 등번호가 적힌 이 붕대를 손목에 압박 붕대를 차고 깨스워커가 경기를 뛰더라고요. 그리고 워커가 또 경기 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계속 샤보넷에 대한 헌사를 강조한 부분,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샤보넷의 부상이 아쉽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샤보넷의 부상이 워커의 스텝업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르비온 벨이 영산되는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르비온 벨처럼 뛴 플레이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해설하다가 예전에 이렇게 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르비온 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크게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 핸드오프를 받고 나서 순간적으로 페이션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선수가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갭이 열릴 때까지 과감하게 기다렸다가 열리는 순간 폭발적인 가속을 해서 야드를 따내는 플레이. 이번 플레이오프 때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럴 때 7, 8야드? 뭐 충분하죠. 보통 얼리다운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인필드에서 플레이가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시간 컨트롤도 되고 다음 플레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야드를 확보한 부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워커의 칭찬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코치 필름 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들 그리고 쿠퍼컵, 타이트엔드들의 럼블락도 너무 좋았습니다. 시즌 사실 중후반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조가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 럼블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존 블라킹에서 1차적으로 콤보 블락을 하고 2선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 선수들 간의 합들이 너무 좋아졌고 어떤 러싱의 진행 방향으로 블락의 레버리지를 잃지 않는 모습들 너무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밀튼 윌리엄스와 크리스티안 바머의 존재감이 물론 이번 경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존재감에 비해서 확실히 적었다는 느낌 저는 계속 받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워커가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워커한테 돈 줘, FA 돈 왕창 줘서 잡아, 이러면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닝백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은 기저의 오펜시브 라인에 플레이가 깔려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러닝백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워커가 외곽으로 많이 뛰었던 건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 워커가 데뷔했을 때 시즌을 보시면은 존 블라킹을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그냥 숫자로 이기지 않으면은 극복을 잘 못하는 형태의 오펜시브 라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은 오랫동안 악명이 높았던 유닛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최소 6년 이상. 6년이 뭐 7, 8년 됐죠. 그나마 최근에 이 양쪽 태클 아브람 루카스와 찰스 크로스를 고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안정권이 생겼고 이제서야 리그 중위권 조금 안 되게 올라온 거긴 하지만 그 전에는 정말 그냥 최하위권에서 놀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내각 보강을 했죠. 상위 드래프트 지명권을 활용해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시즌 중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와 후반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이트엔드 활용도 더 좋아졌거든요. 블라킹형 타이트엔드의 활용 빈도가 시즌 초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백필드 자원들도 전방의 블라킹을 담당하는 팀원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워커의 스타일 변화도 같은 맥락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야, 인내심, 그리고 결단력 있는 방향 전환과 가속, 워커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량 발전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 계속해서 특히 이번 경기는 더더욱 존 블라킹을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실행을 했어요. 찰스 크로스, 에브람 루카스. 이런 선수들의 진짜 풋워크가 코치 필름을 보면 정말 교과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게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자꾸 이 시애틀 오펜스와 패트리어츠 디펜스 얘기한다 그러면서 시애틀 오펜스만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패트리어츠의 디펜스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한 것만 들어보면 마치 시옥스의 오펜스가 패치 디펜스를 압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냥 그렇진 않았거든요. 패치 디펜스는 사실 이번 경기의 패배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3쿼터 끝날 때까지 12대 0이었어요. 디펜스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막아줬습니다. 정규 시즌에도 사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 굉장히 많았죠. 볼 컨트롤 오펜스 하는 팀들이 시간은 길게 점유하지만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필드골만 차면서 길게 좀 점수 차를 많이 벌리지 못하고 결국 후반에 상대에게 터치다운 얻어맞고 역전하는 이런 그림들 많이 나왔거든요.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디펜스가 막아주면 넥스트로 오펜스가 점수를 따줘야 돼요. 근데 패츠의 오펜스는 결국 응답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3쿼터까지 패트리어츠 디펜스가 정말 잘 버텼고 잘 버텼지만 결국은 이 디펜스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시애틀 시옥스가 러싱을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체력이 점점 깎일 수밖에 없고 결국 첫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19대 0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12대 0부터 사실 이미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여기서 터치다운 한 방을 얻어맞고 19대 0이 되는 순간 정말 아마 절반 이상의 패트리어츠 팬들은 아마 TV를 꺼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경기 추가 여기서 확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츠 디펜스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황적으로 오펜스가 한번 카운터를 쳐줬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고 디펜스는 결국 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2017 슈퍼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2017년 슈퍼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는 28대 3이었다고 할지라도 톰 브레디라면 모른다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정황상 12대 0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리액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패치의 디펜스가 나빴냐고 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통계를 보면은 시애틀 시옥스에게 22점 허용하고 나머지 10점은 패트리어츠 지역에서 나온 두 개의 턴오버로 인한 것이었잖아요. 패트리어츠보다 플레이당 획득한 야드가 낮았습니다. 서드다운 성공률이 고작 25%밖에 안 됐어요. 레드존 오펜스 딱 한 번만 성공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3할이 안 돼요. 32.4%. 이게 시즌 동안 기록했던 모든 경기를 다 합쳐봐도 최하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패트리어츠 디펜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디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중요한 거 디펜스는 막았는데 오펜스가 응답을 못한 부분 상대팀 오펜스가 계속해서 필드 위에 올라와 있도록 만든 패트리어츠 오펜스가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스페셜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스페셜팀 역시도 상대 오펜스가 너무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필드 포지션을 잡아줬어요. 반대로 패트리어츠의 오펜스는 필드 포지션 잡는 거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또한 하나 더 그렇다고 해서 패트리어츠의 디펜스는 완벽했는데 오펜스만 잘못했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디펜스가 너무 좋긴 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프레셔를 해서 압박을 했는데 색을 못 만들었고요. 패스 디펜스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인터셉션을 못했어요. 러시인 상황에서 1야드, 2야드, 3야드 막다가 미스태클 연달아 터지면서 20야드, 30야드 빅플레이 계속 내줬습니다. 미스태클이 18개가 났어요. 컨택 이후에 내준 야드만 100야드에 달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플레이를 마무리 못한 부분 모든 것을 디펜스 탓이라고 당연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디펜스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쵸. 뭐 패트리어츠 디펜스는 예상했던 대로 본인들이 늘 해왔고 잘하던 걸 꺼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어떤 블리츠 그리고 후방에는 뭐 커터스 커버리지 그리고 맨 커버리지 기반으로 다놀드를 잘 압박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JSN도 나름 잘 막아줬어요. 이 선수의 어떤 스탯지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실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에 많은 타겟을 받았습니다만 캐치를 많이 성공시키지도 못했죠. 나름 잘 막아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하듯이 이 샘 다놀드가 압박 상황에서 잘했다는 건 곧 반대로 말하면 이 패트리어츠 디펜스가 압박을 어쨌든 플레이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연결짓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러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패트리어츠가 정규 시즌의 미스태클로 인한 야드 허용이 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이었어요.
그만큼 러싱 상황에서 실수가 적고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결국 이 슈퍼볼에서 그러지 못했죠. 미스태클만으로 79야드를 더 내줬고 이게 정규 시즌 기록을 찾아보니까 정규 시즌의 미스태클로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내준 기록이 35야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최고 기록보다 2배를 더 많이 내준 거예요. 그만큼 어떤 기본기적인 측면, 어떤 태클적인 측면, 그리고 프레셔를 어쨌든 세기나 어떤 네거티브 플레이로 마무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정말 한 끗이 음,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솔직히 이 패배 자체를 디펜스 탓이다라고 하는 거는 음. 솔직히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뭐 이 디펜스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따지자면 이런 그렇죠. 거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밀턴 윌리엄스, 클레본 체이선,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이런 선수들은 좀 두고두고 경기가 아쉬울 것 같아요. 게임 플랜이 그렇죠. 나빴던 것도 아니고 개인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곤잘레스 뛰어난 패스 디펜스 3차례 있었죠. 특히 라시드 샤이에 대한 방어, 딥포스트에서 저지하는 플레이 완벽했습니다. 존 커버리지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쿠퍼컵에게는 맨 커버리지라는 과정에서 디펜스 잘해냈고요. JSN에 대해서는 백사이드 쿼터스에서도 저지를 했습니다. 각기 다른 커버리지에서 교보제가 될 만한 플레이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디펜시브 백들 지금 대학교에 있는 선수들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의 마무리, 손으로는 쳤는데 잡지를 못하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미식축구라는 종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훌륭한 플레이가 있어도 결국 이게 꼭 팀의 승리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 상기할 수 있었던 그런 매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시애틀의 디펜스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정말 경기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압박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패스러시 설계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프리뷰에서 이제 드레이크 메이의 발을 묶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달랐죠. 오히려 이 디펜시브 백들 블리츠를 통해서 메이의 손에서 공을 빠르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너무 잘 해왔어요. 시옥스는 집요하게 이 플레이 사이드, 이 리시버들이 3명 있고 필드가 더 넓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블리츠를 보내면서 이 프리 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필드 리시버들이 많은 쪽에서 계속 압박이 온다는 뜻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메인은 반대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반대쪽으로 달릴 수밖에 없고 반대쪽으로 이 압박을 대처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필드가 더 좁은 곳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고 리시버가 한 명밖에 없는 곳으로 이 압박을 피해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옥스 어떤 블리츠 설계 방향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리 메이라고 해도 사실 이 속도가 붙은 데본 위더스푼, 닉 임마너리 이런 세이프티와 코너백들의 어떤 정말 블락이 안 된 상태로 프리 러셔로 오는 상태로 피하는 건 쉽지 않죠. 음. 그러다 보니까 메이가 정말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이게 스트렝스 사이드에서 DB 블리츠를 한다는 거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드레이크 메이의 리드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1순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쿼터스보다 커버 6를 더 많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5할에 달했습니다. 커버 6 선택이. 이 커버 6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드를 반으로 나눠서 커버리지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구조적으로 쿼터 하프 구조인데 한쪽은 쿼터, 한쪽은 하프가 형성이 돼요. 스플릿 필드 커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깃이 많이 나온 쪽에서는 4, 반대쪽에서는 커버 2를 만듭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쿼터백을 완전 혼란스럽게 만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팀들이 많이 쓰는 투 하이 커버리지처럼 보여요. 거의 커버 2처럼 보여요. 하지만 스냅 후에는 그림이 완전 바뀝니다. 라우트의 구조에 따라서 커버리지 구조가 달라져서 리드의 비대칭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스테판 딕스라는 아주 확실한 타깃을 막기 위해서 딕스 쪽에 계속해서 커터스나 클라우드 커버리지를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더블존을 만들거든요. 2명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1순위 타깃을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심산으로. 그러면은 메이같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쿼터백에게는 리드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타깃은 일단 기본적으로 2명이 붙거든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재밌는 건 단순히 존 형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이는 데서 3명의 타겟을 4명이 맨투 존으로 커버하는 매치 쿼터스를 섞어버리니까 존인 줄 알았는데 맨이네? 맨인 줄 알았는데 존이네? 이러면서 메이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리드가 안 됩니다. 단순히 이 경기에서 메이가 너무 답답하게 플레이했네를 떠나서 메이가 답답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맥도날드가 계속 만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디펜시브 백의 블리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거기서 블리츠가 오면 안 돼요.
근데 블리츠가 들어오니까 메이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셉션 장면도 완벽히 커버리지 리드 실패해서 나오거든요. 원래 거기 패스를 던지면 안 됩니다. 아마 스냅 전에 메이는 이게 커버 2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줄리안 러버가 거기로 안 가거든요. 중앙이 열려야 됩니다.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공을 던졌겠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커버 6였습니다. 이 강한 압박 속에서 리드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커버 6를 계속 많이 썼고 기본적으로 이게 왼쪽과 오른쪽 각 필드 사이드에 모두 어쨌든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패싱 윈도우 확보가 안 되고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커버리지를 계속 섞어요. 이게 존과 맨을 계속 섞고 누구는 맨을 플레이하고 누구는 매치로 해서 존을 플레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메이가 첫 번째 리드에서 공을 뿌리지 못한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심지어 메이가 빠른 템포로 공을 뿌리려고 해도 외곽의 코너백들 계속 프레스 커버리지 하면서 타이밍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메이가 어떻게 되냐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 커버리지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장 신뢰하는 1번 타겟 그리고 가장 먼저 공을 던져야 되는 타겟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선수가 그냥 공간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필드 다른 곳에 나오는 다른 오픈 찬스를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코치 필름을 보시면 후반 어느 시점부터 메이가 프로그레션이 정말 느려집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시야가 고정돼 버려요. 그러면서 놓치는 기회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 커버리지를 아직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체하기엔 아직 부족한 선수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웬만한 베테랑이 와도 극복이 힘듭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잘했어요. 이게 메이가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리드의 혼선이 오래 생기거든요. 공을 점점 더 오래 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맥도날드가 너무 전술 운영을 잘했다. 매치 프린시펄을 활용을 해서 리드 훈련을 유도를 너무 잘했다. 여기에 디펜시브 블리츠 이거 얘기해야죠. 정말 그쵸.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데본 위더스푼이 3번의 프레셔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에 셋과 쿼터백 히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백 히트는 픽식스로 이어졌죠. 이런 블리츠는 패트리어츠에게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패트리어츠가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정이나 긴급 라우트를 전혀 안 끊었기 때문이거든요. 시옥스가 니켈 코너를 측면에서 블리츠로 보냈을 때 패트리어츠는 타이트핸드를 살짝 칩하고 라우트를 달리는 방식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무조건 저지를 해야 됐는데 이게 안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빠른 한 라우트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다니엘스가 왜 이러지? 프로텍션에 대한 계획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작동이 안 되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잘 준비된 팀들은 원래 상대의 블리츠 패키지를 잘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계획을 마련을 하는데 프로텍션을 조정을 한다거나 미리 프로그램된 긴급 패스를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게 너무 부족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데본 위더스푼의 블리츠는 사실 이번 시즌에 별로 없었어요. 작년 경기를 복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없었습니다. 외곽에 더 많이 가 있었거든요. 왜? 에마노리가 니켈 포지션을 조금 더 전담하게 되면서 그랬는데 이런 변칙적인 수를 던진 게 잘 통한 것도 있고 맥다니엘스가 준비를 안 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 뭐 프리뷰에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더스푼을 통한 블리츠 무조건 한번 나온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옥스는 블리츠를 잘 안 쓰는 팀이지만 블리츠를 쓸 때는 효율이 너무 좋다. 어떤 그 표본 같은 경기였어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패스밖에 없을 때 서든 롱 상황에서 블리츠를 많이 꺼내 들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효율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응이 안 됐던 이유는 1차적으로 스크리미지 라인에 선수들을 블리츠할 것처럼 쫙 깔아놓죠. 여기에서 1차적으로 드레이크 메이가 프로텍션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로 후방에 슬랏 리시버 앞에 있던 이 데본 위더스푼이 블리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디펜스는 레이어 2겹을 깔아둔 거죠. 오펜스는 여기에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상대가 만약에 스크리미지 라인에 왼쪽에 2명, 오른쪽에 4명이 서 있네. 그럼 우리 왼쪽에 오케이 레프트 태클, 레프트 가드 할당시키고 오른쪽에 나머지 오펜시브 라인 3명과 러닝백을 할당시켜. 이런 식으로 수를 맞추어서 프로텍션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냅 후에 2차적으로 왼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5야드 뒤에 떨어져 있던 데본 위더스푼이 그냥 블리츠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선수를 막지 못하는 프리 러셔가 계속 나오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사실 뭐 여기서의 대처들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 어떤 블리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놔서 이 데본 위더스푼이 블리츠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타이트핸드를 더 할당해서 뭔가 칩을 한다거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빠르게 공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라우트 설계가 필요했는데 음, 그런 게 사실 전혀 없었죠. 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사실 경기 내내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거 보면서 드레이크 메이도 기본적으로 대응이 안 될 건 또 맞지만 맥다니엘스가 좀 메이를 아예 좀 방치한 게 아닌가. 음. 메이에게 너무 모든 걸 맡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계속 같은 패키지 같은 프레셔를 계속 당해주다 보니까 네. 조금 맥다니엘스에게 좀 실망했던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약간 맥다니엘스를 조금만 비호를 하자면 이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맥도날드랑 그렇죠. 아덴 더드가 맥다니엘스 머리 위에서 놀았습니다. 1쿼터 중반에 사우드다운 상황에서 공을 버리고 펀트 차는 장면,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메이가 색당해서 플레이 끝나는 장면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서드앤 롱 상황을 강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강제를 해놔요. 이러면 맥다니엘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프로텍션 인원을 준비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라몬드레 스티븐슨에게 블리츠 픽업을 대기를 시킵니다. 보통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블리츠를 대비를 하게 된다면 라인베커라거나 빅리켈인 에마노리를 좀 보게 되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블리츠 룩을 일단 보여줘요. 맨 처음에 7명이 달려드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가 하나 나오는데요. 1쿼터 한 7분여 때 이때 재밌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블리츠 룩을 보여주고 블리츠를 해요. 누가 블리츠에 들어가냐면 중앙에 있는 라인베이커인 어니스트 존스랑 니켈 코너백인 데본 위더스푼을 드레이크 메이에게 블리츠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내각 러셔인 2명을 내각 디펜시브 태클을 뒤로 뺍니다. 2명을. 내각 패스 러셔가 누구냐고요? 레너드 윌리엄스랑 바이런 머피를 뒤로 존 커버리지를 시켜요. 이 떡대들을 패스 러셔를 해서 더블팀을 막아야 되는 선수들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니스 존스가 달려들어요. 이러면 순간적으로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은 패닉이 오거든요. 가드들은 내가 도대체 누굴 막아야 되는지 순간 벙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러드 윌슨이랑 마이크 오네누가 바보가 됐어요. 중간에. 누가 어니스 존스에게 더블팀을 하겠어요. 심지어 작은 라인베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두 명이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서는 오른쪽에서 에마너리가 패스 러시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픽업을 가죠. 그럼 위더스푼은요? 숫자를 계산해보면 막는 선수가 없어요. 완전 프리입니다. 완전히 프리로 메이에게 달려들어서 그냥 공을 버리도록 유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드라이브 똑같습니다. 똑같은 룩을 보여줘요. 똑같은 룩. 똑같은 룩인데 이 상황만 반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니스 존스랑 머피의 위치가 바뀌긴 했는데 똑같아요. 맥도날드는 보란듯이 이메너이랑 위더스푼을 또 블리츠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왼쪽에서 달려드는 이메노리 또 스티븐슨이 견제를 하고요. 어니스 존스가 이때는 드랍으로 빠집니다. 이러면 머피랑 윌리엄스 그대로 패스 러시를 하죠. 더블팀 받으면서. 식스맨 러시인데 머피는 어차피 더블팀 들어가고요. 윌리엄스는 순간적으로 그동안 잘했던 스턴트를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모지스는 로렌스를 이제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위더스푼 또 프리가 되는 거예요. 메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더 빠른 타이밍에 프리 러셔를 받게 됐기 때문에 쌔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간에 슬롯에서 데본 위더스푼이랑 더글라스가 매치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헨리라거나 더글라스는 블리츠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선수를 방해를 하든가 아니면 바로 뒤쪽에 빈 스페이스에서 빠르게 패스를 받도록 설계를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드앤 롱 상황을 강제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던져서 성공한 다운돼서 무조건 컨버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경기 내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는 계속해서 리드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반복이 됐던 거죠. 뭔가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대응을 못하니까 이게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 탤런트 열세를 극복할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세컨 다운에서의 플랜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시옥스를 상대로 모두가 다 이 러싱 막힐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우리 모두 예상했잖아요. 시옥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러싱으로 뚫어내는 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퍼스트 다운에서 러싱으로 야드를 많이 따내지 못했을 때 그럼 세컨 다운에서 어떻게 야드 확보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플랜이 없었습니다. 이 세컨 다운에서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면 결국 서드 앤 롱이 반복이 되죠. 확실한 패싱 다운이죠. 계속해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애틀 시옥스 디펜스 상대로 서드 앤 롱을 만드는 거는 결국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세컨 다운에서 야드 확보를 해서 서드 앤 숏을 만들어줄 무언가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없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두 번째 드라이브부터 네 드라이브 연속해서 무슨 콜을 하냐면 퍼스트 다운에 러싱을 콜하고요. 세컨 다운에 패스라는 콜링이 계속 나옵니다. 런 패스 계속 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퍼스트 다운에서 러싱으로 많은 야드 따내지 못하고 세컨 다운에서 패스 실패하거나 뭐 색 당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서든 롱이 나와요. 네 드라이브 연속해서. 수비가 필드골 3개를 막아줬잖아요. 여기서 전반전 이 네 번의 드라이브에서 반드시 따라가 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없었어요. 상대의 어떤 강한 패스 러시를 무력화를 할 수 있는 뭔가 잘 디자인된 스크린 패스라던가 상대를 뭐 왼쪽 오른쪽으로 휘저을 수 있는 뭐 다양한 핸드오프 플레이들이라던가 하다못해 이 백필드를 아예 비워버리고 5명의 이 옵션을 두고 빠르게 필드 어딘가를 공략하면 저는 무조건 세컨 다운에서 안정적으로 야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뭐 맥다니엘스라면 저희가 기대했던 어떤 트릭 플레이들, 준비된 트릭 플레이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메일을 샷건에 두고 필드의 선수들이 전부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뭐 너네 원래 잘했잖아. 정규 시즌에도 이런 상황에서 늘 잘해왔잖아. 이런 마인드로 너무 메일을 방치했고요. 특히 이 세컨 다운에서의 어떤 플랜이 너무 부재했다. 너무 기존에 하던 대로 했고 이 슈퍼볼만을 위한 뭔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계속 말했잖아요. 메이는 망가졌다. 이미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망가진 메이에게 피해야 될 최악의 상황은 결국 서든 롱이에요. 명확한 패싱 다운 상황이잖아요. 네, 모두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패스할 거를 아는 상황을 피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결국 서든 숏을 만들어줘야 되고 서든 숏을 어떻게 해서는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컨 다운에서에 대한 어떤 명확한 플랜이 없었다는 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트릭 플레이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 진짜 맥다니엘스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플레이북에 없는 건지 안 한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요. 준비를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맥다니엘스면 안 했을 리는 없는데 상황이 그걸 강제한 건지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 했을 것 같진 않고. 아무튼 패트리어츠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펜시브 라인. 레프트 태클, 레프트 가드 심각했습니다. 레프트 태클인 윈 캠벨은 무릎 부상을 안고 플레이오프를 소화했다는 부분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프레셔 14회, 색 1회, 쿼터백 히트. 뭐 컨디션뿐만 아니라 뭐 리치의 영향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프레셔 웨스는 넥스젠에서 집계한 스탯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름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적어 보이긴 했어요. 한 10회? 진짜 못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 펀치 테크닉이라고 하죠. 오펜시브 라인이 상대를 막는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뭐 펀치 테크닉도 있고 허그 테크닉도 있는데 펀치 테크닉을 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게 잘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리치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패스 러셔를 쳐서 타이밍을 뺏어야 되는데 잡아요 자꾸. 그래서 블락킹이 계속 망했어요. 펀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블러시라는 선수에게 처음부터 힘적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먼저 한번 타이밍을 끊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단단하게 필드에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선수에게 그 결을 살려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하는 순간 뒤로 밀려가 있고 포켓은 무너지고 드레이크 메이 앞에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 와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캠벨이 저는 재능이 없는 선수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잠재력 있고요. 부상 잘 극복을 하고 재활 잘해서 컨디션 100%로 올리면 분명히 슈퍼볼에서 보여줬던 수준의 퍼포먼스는 안 보여줄 거예요. 오프시즌 동안 그래서 더 확실하게 재활하고 기술 연마하면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탤런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윌슨 쪽에서 색 2개 나왔죠. 브래드버리 그리고 오네누 6회 4회 프레셔 허용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경기를 치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스페셜팀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번 슈퍼볼에서는 스페셜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슈퍼볼에서는 시옥스의 스페셜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내내 그랬어요. 나이너스전 첫 번째 플레이 기억하시죠? 라시드 샤이드의 엄청난 리턴 터치다운. 그거 하나로 인해서 경기의 흐름이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키커 제이슨 마이어스. 슈퍼볼 역대 최다 기록의 5개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굉장한 업적이죠. 물론 50야드 이상은 없었어요. 41야드, 39야드, 41야드, 41야드, 26야드 였는데
5번 모두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도 강한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베테랑 키커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키커였다면 40야드대에서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봤죠. 정규 시즌 맨 마지막 경기 때, 정규 시즌 맨 마지막 경기 맨 마지막 플레이에서 봤죠. 경험 절대적으로 부족한 루키 키커가 40야드 때 필드골을 놓치면서 플레이오프 날리는 그 순간을 우린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마이어스가 이번 경기에서 얼만큼 중요한 것을 한 것인지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이클 딕슨, 좋은 선수죠. 돈 많이 받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펀트 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번의 펀트 상황에서 패트리어츠를 계속 깊은 지역에 묶어뒀습니다. 경기 막판에 정말 인상적인 펀트가 있었죠. 패트리어츠가 펀트 블록을 하려고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딕스는 침착하게 스텝 한 번만 하고 공을 차서 상대 엔드존 5야드 라인 근처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너클볼처럼 회전해서 날아가서 굴러가지도 않았어요. 딱 떨어뜨렸어요. 이게 베테랑 스페셜팀 선수들이 경기 상황을 읽고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딕슨. 단순하게 세게 차는 게 아니라 딱 상황에 맞는 아주 멋진 상황에 맞는 펀트라는 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펀트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요. 패트리어츠는 기본적으로 필드 포지션부터 사실 많이 뒤로 밀리고 2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번의 드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팀 진영 40야드가 넘는 지점에서 드라이브를 시작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10야드 이내에서 시작한 경우가 무려 3번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스페셜 팀도 굉장히 큰 승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반면 시옥스는 상대의 턴오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필드 포지션을 점하는 경우가 많았고 40야드 이상에서 이 드라이브를 시작한 경우가 4번이나 있었고요.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외하면 모두 3번의 드라이브는 모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양 팀의 스페셜 팀 누가 더 뛰어났냐라고 한다면 시애틀 시옥스가 조금 더 뛰어났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사실 패트리어츠의 스페셜 팀도 못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필드 포지션에서 차이가 꽤나 났던 경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펀터나 키커 측면에서 베링거라든지 보레갈리스라든지 문제 없었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리턴 과정에서 스페셜 팀이 시애틀보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든 스페셜 팀의 플레이는 일반 필드 플레이 선수들의 경기와 연결된다는 부분, 이게 종합적으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스페셜 팀이 잘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리그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이슨 마이어스는 NFL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키커 중에 한 명입니다. 마이클 딕슨도 가장 높은 돈을 받는 펀터 중에 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스페셜팀 선수치고. 이뿐만이 아니죠. 과감한 라시드 샤이드에 대한 트레이드, FA 해야 되는데 지명권 주고 과감하게 데려왔죠. 시애틀은 존 슈나이더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스페셜 팀에게도 돈을 들이붓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 성과가 이번에 나왔어요. 샤이드 펀트 리턴과 키오프 리턴에서 많은 야드를 따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죠. 무조건 큰 리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안전하게 공을 잡고 실수 없이 필드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스페셜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샤이드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로 영입됐죠. 즉시 스페셜팀에 영향을 줬습니다. 상대 커버리지하는 팀들이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줘요. 큰 리턴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위협 때문에 상대가 다르게 대응하게 만들거든요. 키커들은 더 신중하게 쳐야 되죠. 커버리지 하는 팀들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이게 간접적인 영향력입니다. 이렇듯 존 슈나이더는 스페셜 팀의 스페셜리스트에게 돈과 지명권을 쓴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슈퍼볼에서 그 투자가 옳았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링거 좋은 펀트 여러 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리턴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패트리어츠 스페셜팀에서 리턴 과정에서 막 반칙이 나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여담입니다만 시애틀 시옥스 스페셜 코디네이터가 제이 하버라는 코치거든요. 하버라는 이름 딱 들으면 뭔가 감이 오시지 않나요? LA 차저스 헤드 코치인 짐 하버의 아들입니다. 제이 하버가 이번에 슈퍼볼 우승이 2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013 시즌, 그러니까 슈퍼볼 2014년도 슈퍼볼 47 이때 우승이었는데, 이때 오펜스 쪽 코치를 하면서 상대의 디펜스 분석이랑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걸 했거든요. 이때가 하버볼, 즉 짐 하버랑 존 하버 헤드 코치의 매치였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때 제이 하버는 아빠랑 같은 팀에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조나버와 함께 레이븐스 소속이었습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자기 아빠 등짝에 비수를 꽂은 거죠. 아버지 팀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슈퍼볼을 들어올린 케이스. 이후에는 이제 미시간으로 가서 아버지랑 같이 커리어를 쌓고 큰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스페셜팀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마이크 맥도날드와 레이븐스를 거치고 나서 합류를 했습니다. 레이븐스, 그쵸? 이 조나버가 있던 팀이죠. 이 동네가 이래요. 끼리끼리 해먹습니다. 하지만 통했죠? 슈퍼볼 들어올렸죠? 그래서 지금 제이 하버의 좀 커리어만 놓고 보면 큰아버지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확실히 업적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코치도 좋았고 선수도 좋았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단장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로스터 구성을 하는 방식을 보면 스페셜팀의 중요성을 어느 팀 단장들보다 훨씬 더 크게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최고의 22명 스타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53인 전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백업, 프랙티스 스쿼드 상관없이 스페셜 팀에서도. 그래서 이번 시애틀의 승리는 단순히 샘 다널드가 잘했다, 캐스 워커가 잘했다, 디펜스에서 레드 윌리엄스, 바이런 머피, 데본 위서스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스페셜 팀까지 총체적으로 53인이 잘했다, 코치들을 같이 잘했다, 이게 슈퍼볼 우승을 만드는 팀의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샘 다널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에드님께서 좀 인상 깊게 보신 다널드의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서요. 그쵸. 이게 사실 다놀드가 어떤 압박을 이겨내는 장면들 계속 나왔잖아요. 사실 경기 중에. 보면서 계속 감탄했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사실상 양팀 쿼터백이 압박을 대처하는 이 퀄리티 차이에서 좀 승부가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알던 다놀드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패닉에 빠지지 않고요. 플레이를 연장하고 넥스트가 있는 선수예요.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플레이들도 몇 번 있었어요. 패스 실패도 꽤나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압박 상황에서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사고 쳤던 선수가 이제 아니다. 그동안의 어떤 사고는 이제 없었어요. 압박 상황에서 어쨌든 플레이를 연장하고 볼을 넘겨주지 않고 게임을 정말 매니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체크다운에 공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필드를 주시하면서 본인의 발로 야드를 따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 중에 나왔고 압박을 대처하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게 시즌 중에 계속 의심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다놀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16주 차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아주 똑똑하게 이번 경기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쿠비악의 설계, 이 설계를 결국 필드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 쿼터백이거든요. 다놀드도 이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행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영리하게 경기 풀자, 턴오버 위험 플레이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확실한 플레이 하자, 필요한 패스만 던지자. 다놀드가 몇 번의 빅 플레이를 놓친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요. 그게 대세의 지장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잘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수 이상으로 크리스찬 곤잘레스 같은 멋진 디펜스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다널드가 게임을 잘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맥락적으로 다널드에 의해서 시옥스의 기세가 브레이크 걸리는 상황이 아예 없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널드가 큰 무대에서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죠. 그 중에 한 명 난가? 하지만 난가? 침착감을 정말 잘 유지했습니다. 프레셔 앞에서도 차분하고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서드다운에서 오버하거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흥분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패싱 시츄에이션에서 강제로 패스를 꽂아 넣으려고 오버를 안 했어요. 그냥 디펜스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게 다널드의 접근 방법이었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의 플랜이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그랬고요.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짠하더라고요. 좀 밝고 좀 큰 데서 해주지, 인터뷰를 또 그런 데서 했어. 울고 있는데 속상했습니다. 아무튼 2년차 쿼터백으로서 정말 힘든 슈퍼볼을 치렀죠.
뭐 스탯만 보면은 뭐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경기 내내 압박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요. 필드골 거리 계속 못 들어갔고요. 이런 패턴 계속 반복됐고요. 압박에 대해서 다널드처럼 처리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코치의 게임 플랜도 안 도와줬고요. 프로텍션도 안 좋아졌고요. 당사자의 메이 역시도 계속 흔들렸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이 맥다니엘스가 메이를 너무 방치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메이도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잘하진 못했어요. 이 정규 시즌에 보여준 이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의 강했던 그 메이가 더 이상은 아니었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쿼터백은 그 어떤 포지션보다 멘탈이 중요한 포지션이고 압박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풋워크가 망가지고 프로그레션이 진행이 안 되고 우리 팀 오펜시브 라인을 못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연습했던 그 리듬이 흐트러지죠. 그 메이가 망가졌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던 게 이번 경기였고요. 특히 프로그레션이 진행이 안 되고 눈이 계속 고정되는 문제. 뭐 사실 지난 경기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계속 고정되니까 더 쉬운 패스를 뿌리면서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되고 다음 다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선수가 오픈인하기를 바라보다가 놓치는 장면들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도 이슈. 이것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메이가 더 나은 이 볼 플레이스먼트를 보여줬다면 쓰리나웃으로 끝나지 않았을 드라이브가 너무 많습니다. 세컨 다운에서 특히 패스 던지는 거 너무 빗나간 게 너무 많았고요. 조시 맥다니엘스가 메이를 방치했던 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정규 시즌에는 잘 해왔거든요. 같은 플레이가 지금이 아닌 정규 시즌에서 했다면 성공했을 플레이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실패를 했다. 패스를 성공시켜서 서든슛을 만들고 퍼스트다운 갱신을 잘 만들었던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시 맥다니엘스가 좀 안일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이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폼은 지금 너무 달라졌고 그때 메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필름을 보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집계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필름 보면서 센 건 5번이었거든요. 배드스로우가. 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놓치는 패스. 어스틴 후퍼를 향한 와이드 오픈 패스는 놓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다운 컨버전도 여러 번 놓쳤어요. 근데 이게 덴버전과 이번 슈퍼볼 이 두 경기에서 메이의 정확도가 어느 때보다 떨어졌거든요. 드레이크 메이 정규 시즌 동안 컴플리션이 72%였던 선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가장 높아. 두 경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경기에서는 메이의 정확도가 시즌 중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었어요. 시애틀의 수비가 좋았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5초 이상 공을 가지고 오픈된 리시버를 놓치는 건 이건 진짜 문제거든요. 시애틀이 어떤 디펜스를 가져가든 간에 어떤 팀이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로 쿼터백이라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깨 부상이라는 변수를 얘기를 해줄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기 전에 어깨 이 진통과 관련된 주사를 좀 맞아야 됐거든요. 이게 덴버점은 막판에 입은 부상인데 이게 메이의 경기력에 조금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덴버전은 날씨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날씨란 변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풋볼하기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어깨 부상이란 부분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본인은 아니라 그랬는데 이 발놀림, 푸도쿠도 평소랑 달랐고요. 패스의 정확도도 명백하게 떨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걸 부상 탓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기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거나 정확도 모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럼에도 이 메이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균형적인 시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나쁜 경기였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였다. 실제로 좋은 패스 2번 만들었죠. 맥콜린스를 향한 타이트 윈도우 패스 멋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 경기는 상처가 오래 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쓴 약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커리어가 이제 시작된 선수니까 길게 보고 오프 시즌 동안 잘 극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패트리어츠는 이제 오프 시즌에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올해 오펜시브 라인은 그러니까 2025 시즌의 오펜시브 라인은 2024 시즌에 비해서 어떤 평균적인 퍼포먼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보여준 문제, 엘리트급 패스 러셔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노출이 됐고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문제겠죠. 이게 사실 이번 경기 끝나고 이제 자이언츠의 레프트 태클, 뭐 리그 최고의 레프트 태클 중에 한 명이죠. 앤드류 토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1년차에 고전했지만 어쨌든 2년차부터 스텝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윌 캠벨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 해줬고 사실 뭐 마이크 브레이블도 그랬고 드레이크 메이도 모두 윌 캠벨을 잘 감싸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이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윌 캠벨 충분히 탤런트 있는 태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당장 이 패트리어츠의 어떤 드래프트 픽 순위 이런 것들 고려해보고 FA 시장에서의 다른 선수 수급들 이런 걸 고민해봐도 윌 캠벨보다 더 나은 자원을 지금 레프트 태클에 데려올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윌 캠벨을 굳이 가드로 돌리는 것보다 뭐 차라리 다른 라인을 좀 보강하는 게 오히려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고 윌 캠벨이 잘 부상을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앤드류 토마스가 또 강조했던 이런 테크닉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게 그나마 이제 내년에 오프 시즌에 준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레이크 메이가 플레이오프에서 계속해서 받는 압박으로 인해서 망가졌고 이거를 다시 조금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오펜시브 라인 개선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제가 경기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잔인하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패트리어츠에 대해서. 패트리어츠 그렇죠. 헤드코치 첫 번째 해입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팀이고 성장하고 있는 팀이 좀 세게 맞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패트리어츠가 시애틀에게 좀 일방적으로 졌다고 해서 패트리어츠 망했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패트리어츠 잘할 거예요. 젊은 재능들 많고요. 계약 상황 보면은 지금 보강해야 될 몇몇 스킬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되게 너무 그렇게 차갑게 봐주시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현지 패널들도 패트리어츠의 이번 경기를 가지고 정규 시즌까지 매도해서 비판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너무 좋은 팀이고요. 잠재력 있는 팀입니다. 드레이크 메이 좋은 선수고요. 이번 경기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시즌을 보시면 알아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슈퍼볼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요거 얘기하고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연장선으로 좀 폭넓은 시장에서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 저희는 항상 하죠. 이번 슈퍼볼이 그래서 우리에게 남긴 게 뭔가, 우리가 이번 슈퍼볼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었는가, 한번 요것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즌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2025-26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 생각하고 요 내용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시츄에이셔널 풋볼의 중요성. 시애틀 헤드코치 마이크 맥도날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경기마다 흐름이 다르고 그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다르니까 미리 정한 작전 고집하지만 말고 그 순간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거. 디펜스가 지배하고 있다? 오펜스 불필요한 위험 감수할 필요가 없다. 필드골 받아들이고 타임 매니지먼트하고 상대에게 압박하면 된다. 근데 많은 현대 헤드코치들이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현장에서 이해를 못해요.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석이 말하는 거, 최적의 전략 짜온 거, 이걸 맹목적으로 따르죠. 하지만 미식축구라는 종목은 상황 의존적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결정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맥도날드가 다른 코치들, 그중에서도 젊은 코치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젊은 코치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기수 중에 기계같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운영하는 코치가 없습니다. 많이.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맥도날드 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슈퍼볼이었고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최근 들어서 NFL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리그 전반에 이 고포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게 뭐 댄 캠벨, 뭐 벤 존슨부터 시작해서 어떤 숫자적인 어떤 확률이 말해주는 이 확률이 좀 고포잇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포잇을 선택하죠. 우리 팀의 오펜스, 우리 팀 쿼터백 600억, 800억 받잖아. 그냥 쿼터백 믿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풋볼은 어쨌든 턴제 스포츠이고 상황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리그에서 고포의 시도가 가장 적었던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누구보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좋은 맥도날드가 결국은 슈퍼볼을 들어 올렸고 고포잇을 선택한 감독들은 모두 패배했죠. 카일 셰너와 시옥스와의 디비전 라운드에서 전반전 무리한 고포잇 하다가 망했고요. 벤 존슨 또한 고포잇 좀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또 탈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맥도날드는 결국은 빌 벨리칙을 잇는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의 대가로 앞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이 고포잇을 남발하는 트렌드 과연 내년에도 유지될 것인가? 이 마이크 맥도날드의 이 승리를 보고서도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마 내년에도 좀 이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이크 맥도날드가 고포잇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는 거지 필요할 때는 합니다. 할 줄 아는 코치입니다.
근데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계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통계 모델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또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필드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디 잘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맥도날드의 슈퍼볼 우승은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한 결과이지 않나, 리그에 던지는 시사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런게임. 런게임의 가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난 시즌부터 전초가 있었다.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고 방송했었죠. 그것은 디펜스에 대응하는 오펜스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번 시즌 시애틀은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갔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슈퍼볼까지. 런을 포기한 패트리어츠와는 달랐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에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시애틀 런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런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런을 하기 위해서 런을 하나요? 아니요. 패스를 하기 위해서 런을 합니다. 지금 구성된 로스터가 거기에 특화된 로스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딱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거예요. 런과 패스가 상호 보완하는 오펜스, 런이 패스를 준비하고 패스가 런을 준비하고,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것,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런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유효했습니다. 그 우직함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고요. 그 단단한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롬바르디 트로피라는 과실로 맺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싱에 대한 가치 정말 계속해서 다시 오르고 있고, 올해 굉장히 많은 트렌드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러싱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리그 전반적으로 타이트엔드를 2명 이상 기용하는 헤비 퍼스널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오펜시브로 하면 6명 쓰는 이 전모 패키지 시즌 중반부터 많이 유행이 타면서 많은 팀들이 쓰기도 시작했죠. 덩달아서 언더센터의 비중과 플레이액션의 비중이 높은 오펜스들이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펜스에 대한 어떤 변화도 같이 포착이 됩니다. 거의 사장됐다시피 한 이 베이스 패키지들 다시 헤비하게 꺼내드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카일 해밀턴, 닉 엠마너리, 제일런 피트리 같은 패스와 런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세이프티를 5번째 디펜시브 백으로 쓰는 이 빅네켈 패키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과거에 스피드와 커버리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라인베커들의 어떤 평균적인 사이즈가 주는 추세였는데, 또 최근 들어서도 이 높은 위치에서 지명되는 라인베커들 보면 사이즈 다시 다 커지고 있습니다. 6피트 4인치에 240파운드 다 이래요. 러싱이 다시 강조되는 만큼 디펜스에서도 런을 막는 데에 대한 중요성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에 대한 어떤 기용이라던가 여기에 플레이하는 선수의 어떤 유형, 스킴의 변화, 모든 것들이 같이 발맞춰서 좀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번 시즌이 아마 가장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좀 진짜 이번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아쉬웠던 게 타이트엔드 많이 쓰는 팀 중에 하나였고요. 6 오펜시브 라인은 꽤 재밌게 쓰던 팀이었거든요. 심지어 6번째 오펜시브 라인에 라인맨 안 쓰고 디펜시브 태클 쓰던 팀입니다. 이 정도로 창의적인 러싱을 하던 팀인데 없었어요. 본인들이 잘해왔던 걸 왜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못 쳤을까? 특히 슈퍼볼에서 아쉬움이 많이 들죠. 다음은 프랜차이즈 쿼터백 선택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애틀 시옥스의 단장인 존 슈나이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쿼터백 없이 2번의 슈퍼볼을 들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한 명은 검증이 완벽하게 안 된 루키 컨트랙트 상황의 쿼터백이었죠. 한 명은 플레이오프 성과가 제로였던 떠돌이 쿼터백이었습니다. 러셀 윌슨과 샘 다널드죠. 두 쿼터백의 역할과 영향은 지대합니다. 미식축구라는 종목의 발전, 시대의 발전이 이거를 좀 선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리그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 균형 잡힌 리그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드 셀러리 캡, 드래프트. 근데 종목 자체는 극단적으로 쿼터백 의존적인 리그로 가고 있다는 부분, 재밌지 않나요? 저만 이런 게 재밌나? 그렇기 때문에 팀들이 고심이 많은 거거든요. 도대체 쿼터백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의 쿼터백에게 이렇게 미친 듯이 퍼주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평가가 필요한 쿼터백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나? 막대한 투자를 받고 성공한 케이스도 당연히 있죠. 매튜 스태퍼드도 그랬죠. 그런데 존 슈나이더의 성공은 확실히 궤가 다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을 했어요, 리그에. 러셀 윌슨은 그나마 성공 모델이 꽤 많은 편이에요. 러셀 윌슨 같은 케이스는 루키 계약으로 슈퍼볼 들어올린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근데 샘 다널드는 표본 자체가 적어요. 70년대에 짐 플런킷 정도?
아예 기대가 없었던 케이스로는 뭐 닉 폴스나 커트 워너도 있긴 하지만 플런킥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1픽이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시죠. 하이즈만 트로피 수상하면서 총망받는 유망주였는데 패트리치가 지명됐거든요. 폭망했습니다. 폭망하고 떠돌다가 레이더스의 백업으로 가서 주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퍼볼도 들어올리고요. MVP도 받고요. 명절에 갔습니다. 인생 정말 모른다의 대표적인 사례죠.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랫동안 성공 사례가 없었던 케이스가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존 슈나이더와 샘 다널드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선례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팀들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왜? 선례가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맛집 고를 때 리뷰 보고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리뷰 없는 식당 안 가잖아요. 근데 리뷰가 생겼어. 아주 좋은 게. 그렇기 때문에 다널드의 성공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베이커 메이필드 사례도 있었고 특히 다널드가 정말 방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공은 결국 내년 FA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재능은 분명히 있으나 만개하지 못한 이 쿼터백 재능들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콜츠의 데니얼 존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샌프란시스코의 맥 존스 이런 선수를 같이 1라운드 상위 픽에 뽑혔지만 어쨌든 만개하지 못했고 좋은 시스템 하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음이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 선수이다 보니까 뭐 많은 돈을 받게 되거나 혹은 어떤 팀들의 어떤 주전 커터백으로 낙점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뭐 앤서니 리차드슨 그리고 이 패커스의 이번 커터백이었던 말레이 윌리스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리그에서 재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커터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또 기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결국 이 쿼터백을 키우는 거에 대한 키우는 코칭의 중요성 다시 한번 또 강조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정말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스킴으로 인해서 강점을 부각을 시켜주고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스킴을 짜주는 것이 결국은 이 쿼터백을 성장시키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게 다시 한번 더 증명된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년에 또 FA 그리고 드래프트 그리고 내년 시즌 쿼터백에 대한 향방도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3번에 말씀드린 것은 좀 프론트 오피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였다면 에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코칭의 능력과 오프시즌 플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맥도날드를 위시한 시애틀의 코칭은 완벽에 가까웠다라는 거. 특히 슈퍼볼에서. NFL의 대부분 팬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 심지어 램스의 팬들과 나이너스 팬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 그럼 반대로 조시 맥다니엘스, 마이크 브레이블 올해의 어시스턴트 코치와 올해 코치로 선정된 이 인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음 시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뭐 브레이블과 맥다니엘스 그리고 패트러츠의 모든 포지션 코치들 물론 슈퍼볼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좋은 시즌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감독 밑에 다른 코디네이터들 그리고 다른 코치들 뭐 당장 내년이 됐든 몇 년 안에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조시 맥다니엘스만큼은 이러고 또 헤드코치로 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시 맥다니엘스가 이렇게 잘하다가 헤드코치로 가서 망한 또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사실 과거에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 맥다니엘스 밑에서 정말 잘하다가 맥다니엘스가 떠나고 나서 망가졌던 그런 사례가 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레이크 메이 또한 맥다니엘스가 떠나버리면 또 좀 불안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메이가 어떤 스킴에서 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코치가 바로 이 맥다니엘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헤드 코치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좀 메이의 어떤 성장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두 코치가 나쁜 코치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패츠라는 팀 자체가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정규 시즌에 분명히 보여준 게 있으니까요. 단지 특정 게임에서 이 슈퍼볼 같은 게임에서 시옥스가 준비를 더 잘했고 다 잘 실행을 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코칭의 역할이 NFL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보가 점점 더 오픈되죠. 예전처럼 정말 인맥으로만 정보 주고받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죠. 전술은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지능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탤런트 역시 예전에는 선수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게 너무 한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이 선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리그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코칭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더더욱.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오프 시즌이 패트리어츠에게 너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말콤 버틀러가 만들었던 인터셉션만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던 슈퍼볼은 분명히 아니지만 슈퍼볼 48만큼이나 전체적으로 페트루치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번 경기가 흘러갔거든요. 경기 후에 선수들 반응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됐죠. 이 좌절이라는 단어가 얼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큰 문제에서 뛰고 최고의 경쟁자들과 붙은 끝에 패배했다는 부분, 이런 경험 고통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배울 게 많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코치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번 오프시즌 때. 프론트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프시즌 동안 이 브레이블과 조시 맥다니엘스 게임 플랜도 플레이지만 렉커룸에 깔려있는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슈퍼볼이 미식축구의 근본적인 본질을 좀 상기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미식축구라는 종목은 저희가 막 체스, 전술 분석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피지컬 게임이에요. 트렌치에서 이기는 팀이 경기를 이깁니다. 시애틀 시옥스는 O라인과 D라인 양쪽에서 그냥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 결과를 결정을 했죠. 화려한 전술이나 트릭 플레이가 아니라 블로킹과 태클이었습니다. 분석과 혁신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훌륭한 팀들, 이 기본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팀들, 이번에는 시애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저는. 뭐 트렌치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기본기 말씀해주신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 코치들한테 스킴이 중요하냐 재능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코치들은 100이면 100 다 재능, 이 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트렌치에서의 어떤 탤런트 차이는 사실 도저히 극복이 안 되거든요. 다양한 레벨의 풋볼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공감하실 겁니다. 트렌치에 대한 중요성 이미 수년 전부터 사실 뭐 검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팀들이 이 트렌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로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올해 또 이 시옥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된 시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볼 60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사점, 특히 저는 이렇게 5개로 정리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팀들이 준비를 열심히 할 텐데요. 앞으로 몇 년간 이 AFC와 NFC의 경쟁 환경에서 어떻게 지나갈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켜보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떠났죠. 레이더스의 헤드코치가 됐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캐스 워커를 비롯해서요. 이런 이슈를 해결을 하고 시애틀이 이전 세대에서 못했던 왕조를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죠. 아니면 패트리어츠가 빠르게 재건을 하고 재장전을 하고 다시 경쟁 무대에 뛰어들어서 왕조의 재건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무릎을 꿇었던 캔자스시티 칩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전통 강호들이 다시 비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 프랜차이즈가 떠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다음 시즌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번 오프 시즌에도 수많은 감독진들이 교체가 됐고 수많은 코치진들이 팀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켈러 윌리엄스, 제이든 데니얼스, 드레이크 메이, 보닉스 이런 2년차 쿼터백들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리그에 안정적으로 또 정착을 했고요. 올해 또 뭐 캐머드, 잭슨 다트, 타일러 숍 이런 또 프랜차이즈 쿼터백 후보들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어떤 선수가 또 떠오르게 되고 어떤 선수가 가라앉게 되고 어떤 팀이 또 떠오르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2025-2026 시즌은 종료가 되었지만 미식축구와 NFL은 계속되죠. 드래프트가 다가오고 있고요. FA 자유계약 시작되죠. 팀들은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NFL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매년 새로운 영웅이 나오고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고, 그래서 저와 에디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이야기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NFL과 미식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즐기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즌 동안 또 저희 채널 찾아와 주시고 또 라이브에서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저희 영상 좋아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프 시즌에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다가오는 주말도 좋은 주말 되시고, 여러분 다음 주 설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프 시즌에도 함께해요.